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한미일 공조를 유지 발전시키고 셔틀 외교 재개도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첫 외교 무대를 뒤로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10대 결격 사유를 제시하면서 송곳 인사청문회를 예고했고, 민주당은 맹목적인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백승훈 한국외국어대학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 이스라엘 이란 전쟁의 파장을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법이 든 성백 코너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되짚어보고 김건희 여사 특검 수사를 전망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소식은 정상 외교 소식입니다. G7 정상회의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모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호칭합니다.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차이들을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더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특히 국제 통상 환경이나 국제 관계들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가까운 관계에 있고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한일 정상이 처음 만났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으로도 좀 보시면 뭐 둘이 처음에 서 있다가 이거 이제 자리가 바뀌었구나 이러고 저 이시바 총리가 옆자리로 가면서 웃는 그런 장면도 있고, 어떻게 분위기나 어떤 회담 내용이나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일단은 이게 상견례 자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되고 첫 번째 그 한일 정상회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크게 무거운 현안보다는 가볍게 저는 서로 간에 그 인사하고 그다음에 현안에 대한 어떤 덕담 수준의 양국 관계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거로 보고, 특히 그 이시바 그 총리가 제가 일본에 있는 지인들로부터 이 자민당 쪽이나 또는 그 다른 민주당, 일본 민주당이죠, 그쪽 의원들 통해서 얘기 들어보면 이시바 총리가 그 역대 한 그 총리 중에서 손꼽힐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지한파 총리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과거 이제 아베 총리 시절하고는 좀 다른 한일 관계가 될 거로 보입니다. 뭐 그런 매판은 아니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매판 아니고 그 비교적 한국에게 너무 부담되는 것들은 본인도 스스로 이렇게 좀 절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미 여러 차례 그 대선 과정에서도 밝힌 거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과거사 문제라든지 그 민감한 역사 문제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 등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논의를 하지만 한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런 과거사가 걸림돌이 돼서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하고는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그 저는 뭐 그 별다른 이 한일 관계 워낙 돌발 변수가 많아서 그렇지만 그런 돌발 변수만 없다면 매우 괜찮은 한일 정상 관계 유지할 것으로 보고요. 특히 올해가 한일 국교 수교 60주년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서 그와 관련된 매우 중대한 의미 있는 아마 공동 행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조희진 의원님께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지향적 관계를 기대한다. 이게 이제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자주 하던 얘기인데 미래지향적.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한일 관계를 보면 지금 이제 두 정상이 케미가 아마 잘 맞을 것 같다고 이제 전망을 해 주셨는데 홍익표 의원님께서
좀 진보 정권 같은 경우에는 과거사라든지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런 부분 좀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그리고 좀 우파 정권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니까 좀 전향적으로 나가자. 이게 좀 서로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후보 시절에도 뭐 과거사 이런 문제는 잘 짚어야 된다 하면서도 오늘은 또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예. 어느 선에서 잘 이렇게 잘 뭐 타협이란 얘기는 뭐 해도 잘 이렇게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보세요. 그 양쪽 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 한일 관계 민감 현안들을 네.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려는 않겠다는 그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각각의 국내 정치에 국내 이용하지 정치에 않겠다는. 이용하는 예. 인화 물질은 다 널려 있죠. 우리는 우리대로 반일 감정이 있고 네. 일본은 일본대로 또 뭐 혐한 감정이니 뭐 이래 있는데 인화 물질은 있는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은 그때 그냥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갈등지향적으로 네. 자극해가지고 갈등을 정복시키고 한일 관계를 어그러지게 만들고 서로 미래의 그 공동 이익을 그 얻을 수 있는 것조차도 네. 무산시키는 그런 잘못들이 이제 반복되어 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생각만 분명하면은 깔려 있는 그런 그 상방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감정은 이제 관리를 해 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 관리하는 것도 서로가 그 의지가 서로 생각이 맞아야 관리가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국민들 설득해가지고 우리 미래로 가자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양해하자 이해하자라고 하는데 저쪽에서 그냥 툭 터져버리면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쌍방이 다 그런 부분에 미래의 공동가치, 공동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관리가 중요하고 관리의 핵심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거는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서로 소통하면서 잘 관리해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자극하고 선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서로가 자제하라는 하자는 합의를 갖고 그걸 지켜나가는 거. 그게 제일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네. 자, 비슷한 질문은 또 짧게 드리면 아까 좀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시바 총리가 그 전 그 뭐 아베나 누구 이렇게 비교하면은 좀 뭐라 그럴까 우리에게 조금 더 뭐 친한국적인 그런 그 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고 봤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사 문제 있잖아요. 위안부 강제징용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진일보된 어떤 지점이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그렇게 하긴 어려울 거예요. 이시바 총리가. 왜 그러냐면 이시바 총리가 지금 지지율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상 한일 양국이 과거의 반복적인 행태를 보면 진보 보수 정권 가리지 않고 한국도 그리고 일본에서는 뭐 자민당이 거의 계속 집권해 왔는데 공통된 현상은 정부의 지지율이 낮으면 한일 관계를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근래 비근한 예로 이명박 대통령이 본인 그 말기에 지지율이 나빠지니까 네. 독도를 방문하고 천황에 관련된 논란하면서 증폭되기 시작했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뭐 문재인 정부 때도 한일 관계 나쁘고 했었으니까 일본은 뭐 계속 지금 아베가 장기 집권하면서 계속 그 사실 그 전에 그 고이즈미 총리 시절부터 이 한일 관계가 굉장히 대중적 그 정치적 이슈로 활용되기 시작한 네. 겁니다. 그 지금 이시바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그렇게 여유 있지 않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전향적인 조치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다만 이시바 총리에 대한 그나마 제가 좀 기대감을 갖는 것은 이것을 활용해서 자기의 그 지지율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베하고 좀 다르게. 네네. 아베는 자기가 선거 때만 되면 한국을 때려서 그 지지율을 일본 내 지지율을 올리려고. 자민당과 예. 자신의 지지로 끌어올리는 방식을 택했다면 이시바 총리는 그러한 방식을 취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이제 한미일 3국의 어떤 그 관계 이것이 되게 중요한 관계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뭐 한미일 세 나라가 다 한미일 그 3국의 동맹이라 그럴까요? 그건 되게 중시할 겁니다. 그 전제를 갖고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북한 김정은과 어떻게 관계 개선 이거를 조금 좀 급하게 빨리 서두를 것 같은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고 사실 한국이나 일본이나 관세나 통상 이거를 매개로
조용한 공동 대응이라 그럴까요? 어떤 그런 것들을 펼칠 가능성도 이제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기존의 한미일 동맹, 삼국 동맹 이게 약간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조혜진 의원님? 저는 그거는 별로 큰 관계는 없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그 한미일 협력을 거의 동맹 수준으로 강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는 미국의 역대 정권들의 이 공통적인 입장이고 네네.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흔히 말하는 조야 정부와 민간 다 합해서 그 컨센서스상 합의상이어서 그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해왔고 예. 그거는 요 근래에 들어서 이제 그 대중 패권 경쟁 또 인도 태평양 전략 이런 미국의 큰 그 세계 전략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거든요. 한미일 협력. 그중에 그 안에서 또 한일 협력이 이 동맹 수준으로까지 이제 강화되는 거는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네. 더 강화되면 강화되지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 강조되지 더 약화될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일기 트럼프 정부 때보다는 이 동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 뭐 북한이 그때처럼 그렇게 다급한 상황이 아니죠. 네네. 그래서 그 치에서 보내기까지 거부할 정도면은 북한이 굉장히 배를 튕기는 거 아닙니까? 그럴 만한 상황이죠 지금. 최근에도 보면 러시아하고 더 결속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상 뭐 대북 제재가 큰 효과가 없고 제재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상황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 러시아로부터 지원 같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군사 기술도 발전하고 있고 이런 면에서 미국하고 그 핵 협상 마주 앉아가지고 양보를 해야 될 또는 그 이벤트에 참여해야 될 그런 다급함이 없는 상황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뭔가 해보려고 생각을 갖는데 그때에 비하면은 그때도 사실은 뭐 결과가 끝이 좋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더 가능성이 여건이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책의 흐름 때문에 한미일 관계 강화 또는 한일 관계 강화가 부정적인 쪽으로 영향받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네. 저 홍익표 의원님도 비슷하게 보십니까? 일단 근데 한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한미일 관계의 핵심은 그러니까 한미 간 또는 미국과 일본 간에는 그 군사 동맹 관계이긴 하지만 네. 한일 관계는 군사 동맹 관계는 아닙니다. 그게 이제 큰 결정적 차이죠. 한국과 일본은 자국의 필요에 의해서 실용적 측면에서 안보 협력 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또 미국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사실은 이제 미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한미일의 군사협력 수준을 계속 높이려고 했어요. 물론 군사동맹을 맺으면 제일 좋겠다 하겠지만 한일 간의 역사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가 어쨌든 그 일본 측의 소극적인 자세로 과거사 문제가 완전히 해명이 안 된 상태에서 한국과 일본이 군사동맹을 가는 것은 우리 한국 국민의 국내 정세를 넘어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역대 어느 보수 정권도 한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못했어요. 윤석열 정부 때도 그런 수준으로 가자 그랬지 그걸 하겠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걸 부정을 했어요. 윤석열 정부조차도 한일 군사동맹은 추진하지 않는다고 그때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든지 또는 공동의 군사훈련에 그러니까 한미 군사훈련에 일본이 일부 참여한다든지 등등 방식으로 해서 군사협력 수준을 계속 높이는데 이 근본은 사실상 이제는 북한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 나카소네 총리 시절에서도 일본이 그 당시에 처음 나온 게 불침항모 얘기가 그때 나왔는데 일본 열도는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이런 얘기에서 그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군사동맹 의지를 그때부터 천명했지만 그게 그 당시에는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을 대상으로 했던 거고 지금은 미국을 대상으로 한미일이 군사동맹을 할 정도로 북한이라는 상대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사실은 중국의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봉쇄망으로서의 한미일 군사 협력이 매우 중요한 미국 입장에서 중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이시바 총리도 미국의 그러한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이시바 총리는 되게 중시합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 내에 친중 계열 쪽에 있는 저 정치 그룹에서 계속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가 되고 나서 뚜렷해진 것은 과거 아베 때 비해서 일본과 중국 관계가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나라도 일본이 하는 그 어떤 이 미중 간의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 일본이 취하는 노선을 좀 한번 잘 살펴보고 뭐 우리가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흐름을 좀 살펴보면서 한미일 군사 협력 그리고 특히 미국에 대해서의 관세 문제에 대한 공동의 그 문제는 일본하고 한국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저는 그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시바 총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그 굉장히 실용적인 측면, 과거의 아베 총리 시절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념적인 측면을 좀 그 뒤로 물리면서 실용적인 측면에서 협력을 한다면 상당히 한일 관계는 개선될 수도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0조 원대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민생 회복 위한 소비 쿠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편 지급 전 국민 대상으로 하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내일 국무회의 상정되는데 2차 추경안 조희진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그 시성이 있죠. 그리고 여야 간에 또 그 공감대도 있고 그래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이제 야당 쪽에 또 안이 있으면은 일부 조정해서는 어떤지 하는 그 과정이 있을 수 있고 네. 큰 틀은 그대로 가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우리 송은석 신임 원내대표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은 이게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 네. 민생을 좀 안정시키고 그러면서도 또 그 경기를 어느 정도 또 일으키고 추경을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가 상승에 우려가 있다 이런 거죠. 예, 그거를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 돈이 풀릴 지금 서민들이 가장 고통을 겪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물가고입니다. 네네. 생활 물가가 정말 뭐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소비가 더 위축되니까 그 골목 상권 다 이제 죽고 곳곳에 이제 그 가게 내놓고 그런 것들이 다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때 그때 막 돈 막 풀 때 푸는 건 필요하지만은 정치적 목적으로 더 많이 풀어버렸잖아요. 네. 뭐 한 해마다 예산을 갖다가 그냥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제 늘리면서 그렇게 할 때 이게 물가에 굉장한 압박이 되고 물가 오르면 결국은 뭐 서민들은 죽어난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35조 지금까지 다 합하면 이제 35조 1차 2차 합하면 35조인데 이것이 제대로 전략적으로 잘 집행이 돼 가지고 경기도 어느 정도 조금 좋은 쪽으로 자극을 하면서 물가 압박은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네. 돈은 돈대로 풀렸는데 뭐 또 받을 때는 기분 좋았는데 그만큼 물가 푹 올라가 버리고 그럼 뭐 그 큰 의미가 없는 그 경제 상황은 더 불안정해지는 네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야가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되고 정부 여당이 1차적 책임이 있으니까 그냥 돈 푸는 데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이후의 과정과 효과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효과가 제대로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이후에도 또 지금 당장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후에도 또 이런 수요가 생길지 모르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재정 여력 이런 것도 다 생각하면서 세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고민해야 될 것들이 변수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네. 물가 상승 우려 이거는 좀 크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홍익주 의원님? 그 물가 상승의 원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가 상승이 통상적으로 이제 그 일반적인 물가 상승의 원인은 내부적 요인하고 외부적 요인 구분되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일 때는 내부적 요인이 크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려서 그 화폐량이 늘면 화폐량이 그리고 유통 속도가 늘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소위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그 가장 주요한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네. 이 전반적으로 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면 인건비가 오르고 뭐 등등 이런 영향이 되는데 사실 국내적 요인이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줬어요. 최근에 물가 상승에 지난해 보면 네. 우리 같은 경우 화폐량이 물론 꾸준하게 우리가 좀 그 아까 말씀드린 조혜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정부가 돈을 푼 건 맞지만 그렇다고 외국보다 더 많이 푼 것도 아니고요. 도리어 제가 그 당시에 그 비교해 보면 외국 정부에 비해서 우리는 한 절반 정도밖에 안 풀었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덜 풀었다 이렇게 비판적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임금 상승이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 그래서 국내적 요인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어떤 이 외부적 요인이 많이 작동을 했어요. 첫째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준 건 환율이었습니다. 네. 환율이 급상승하면서 환율에 따른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지 꽤 됐지 않습니까? 이 전쟁과 함께 제일 많이 영향을 받은 게 하나는 건설 자재였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식료품 가격이었습니다. 식료품. 예, 왜냐하면 예. 우크라이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세계 식량 시장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특히 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저 밀 생산이나 그 유럽에서 아주 대표적인 농업 생산국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정상적인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상당한 이 수입 물가 압박이 이루어졌고 또 러시아로부터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수입 못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압박을 받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등등의 외부적 요인이 작동한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저 추경을 통해서 물가를 돈을 푼다고 해서 전 인플레가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 35조 정도 총 합치면 1차, 2차 합쳐서 지금 한 그래서 22조 정도를 2차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데 네. 취약계층하고 전국민 지급 한 15만 원 정도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15만 원 정도는 전 국민에게 주고 이후에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해서 한 최대 한 50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 지급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요. 네. 저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당의 보편 지급과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취약계층을 더 두텁하게 한 걸 절충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그 세수 문제죠. 이제 세수 문제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윤석열 정부 때 지속적으로 세수 기반을 축소시켜 왔던 게 1차적인 책임이 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불황에 따라서 세수가 적게 들어온 것. 근데 문제는 이재명 정부도 대선 기간 내내 사실상 감세 기조의 입장에 서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쉬운 점은 이재명 정부도 그렇고 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두 양쪽 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사실은 감세 기조를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과연 이런 취약한 재정적 상황, 재정적 기반이 어렵다는 것은 다 서로 인정하면서 별다른 대책 그건 안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가장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서는 아무래도 세금 깎아주겠다는 게 먹히니까 좀 솔직하다 그러나요? 전향적으로 증세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약간 예.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고요. 자, 국회는 다음 주 24일, 25일 이틀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0대 결격 사유 제기하면서 송곡 검증 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야당을 어떤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건전한 정치를 복원하는 거라기보다는 수적인 우위를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야당을 공박하는 결과적으로 다수 국민들의 뜻에 위배되는 그런 또 과정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여당 쪽에 촉구를 합니다. 이틀 일정에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정의 문제와 자료 제출 문제에 있어서는 야당이 얘기하는 바를 귀를 기울이시고 수년 전 우리 정부가 있을 때 그때 총리 후보자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잣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당시 야당이었을 때 공격을 했는지 다시 한번 반추해 보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 우선 조혜진 의원님 여러 가지 이제 크게 봐서 돈 문제를 주로 많이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허위 차용증 주장까지 이제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돈을 빌리고 정상적인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돈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 같고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았다. 아빠 찬스 얘기도 하면서 가장 최근에 모친 빌라 전세 계약을 둘러싼 의혹도 나오고요.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이건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있어요? 사안 중에. 첫째는 5년 전에 재산 등록할 때 마이너스 6억이었는데 네. 이번에 등록할 때 플러스 2억이거든요. 그러니까 8억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5년 기간 동안에 공식적으로 드러나 있는 수익은 그 세비 한 5억 정도인데 또 그 기간에 지출을 10억 이상을 했다고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추징금부터 해서 네.
또 기부금하고 또 카드 또 소비 등등 또 아들 유학비 등등 10억 이상을 지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 5억은 자기 세배로 다 충당했다고 하면 네. 나머지 5억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5억이 만약 그렇게 되면 채무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5년 전에 등록할 때 채무 마이너스 6억이었으면은 이번에 그 5년 기간 동안에 채무 5억이 늘은 셈인데 그러면 재산 신고가 마이너스 11억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플러스 2억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13억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하셔야 돼요. 직접적 이걸 그거는 좀 계산이 좀 잘못된 건데요. 예. 그 재산 신고를 보면 그 마이너스 한 7억 얼마가 지금 그 추징금이 돼 있었잖아요. 그걸 못 갚은 금액이 마이너스로 잡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갚으면 자연히 그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줄어드는. 그러니까 그 제가 보기에는 그 조혜진 의원님 말씀대로 해도 네. 약간의 그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 한 2, 3억 이내인 거지 막 13억 이렇게 늘어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 자 그러면은 홍익표 의원님 말씀하신 김에 지금 말씀드린 게 예, 맞아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지금 말씀대로 추징금으로 이제 상계가 된다 하더라도 한 뭐 정확하게 금액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대략 보도된 걸 보면 한 6억 정도가 차이가 비는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7년 전에 11명으로부터 1억 4천을 빌렸는데 그거를 안 갚고 있다가 총리 지명되고 나서 한꺼번에 갚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빌렸다고 돼 있는데 차용증도 있고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허위 차용증이라는 게 그런 의미인데 7년 동안을 통상적인 이 차용의 경우에 7년 동안 안 갚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준 것이라고 해석될 상식적으로 볼 때 해석될 수도 있죠. 진짜 제대로 빌려줬으면 갚는 시한이 있고 그때까지 그 이자는 얼마고 원금은 어떻게 갚고 다 있는데 그대로 방치됐다가 총리 임명되고 갚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준 거거나 줬다면 그 증여되거나 세금을 냈어야 되는 것이고 안 냈으면 세금 탈루가 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썼다면 이제 정치자금법상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나머지 분들도 특히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는 한 2004년에 돌아가신 노부부 그 문제가 오히려 또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굉장히 자극하는 문제로 부상을 하고 있어서 빌라 전세요? 아니요. 노부부 그 자살 사건인데 그 유서에 남긴 그 사실들 본인들이 돌아가셔서 본인들한테로부터 그 구체적인 더 설명은 들을 수 없지만은 어쨌든 제기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는 이런 한 푼 받은 적 없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설명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 때 밝히겠다고 그러는데 청문회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그때 가서 오히려 밝히기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서 오늘 내일 모레 이 사이에 빨리 진짜 근거 없는 것이고 해명이 가능하다면 빨리 해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홍익표 의원,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의힘은 오늘 소득 자료 제출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채권 채무 관계 이런 것들 혹은 그 모친의 빌라 전세 계약도 그 좀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소득 자료나 계좌 이체 자료를 사실 보여주면 제일 깔끔할 거예요. 그렇게 할까요? 글쎄 막 그게 그 간혹 통장이 이제 개인 통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해서 다 그 해명이 어렵고요. 그 과거에도 인사청문회 때 개인의 통장 거래나 카드 거래를 다 보여준 후보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금에 드나드는 것을 소명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제가 보기 이런 것 같아요. 김민석 후보가 지금 2억 정도 돈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만약 2억 정도의 돈이 있다면 저는 우리 조혜진 의원이 우리 국회의원들 재산 신고할 때 저 정치자금 통장까지 같이 신고하잖아요. 그럼 2억의 정치자금이 아무래도 김민석 의원이 아무리 적어도 5천만 원 이상은 정치자금일 거예요. 자기 돈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등등 그런 것들이 좀 그래서 늘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실제로 그 자기 개인 돈이 는 부분은 많지 않은 그러니까 보통 정치자금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보통 자기 정치자금도 제 돈이 예를 들면 제가 재산 신고를 10억을 하면 이런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집값이 뭐 5억 그다음에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예금이나 주식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그게 한 3억 그다음에 정치자금 통장이 쭉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 통장에 있는 잔고 그러니까 그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잔고가 얼마다 이거에서 근데 보통 그 작년 말 12월 말 기준으로
돈이 제일 많을 때거든요. 네. 들어와 있는 게 통상적으로. 그래서 그거 한 1억 얼마 이렇게 1억 가까이는 항상 신고를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1억이 들어온 돈이 쭉 그 다음에 1년 동안 소진되는 거거든요. 예, 소진되고 연말에 또 이제 그 중간에도 들어오죠. 연말에 제일 많이 들어오고 뭐 이런 식의 그 행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하면 아마 자세히 보면 아마 소명이 다 될 거로 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마이너스 7억에서 6억에서 이제 2억 되는 과정에서 5억을 갚으니까 그게 없어진 거죠. 5억을 갚은 거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얘기한 대로 거기에 11억이 돼야 되는데 6억이 그 2억이 됐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 5억을 갚으니까 내려온 거죠. 이제 두 번째 해명이 되지 않으면 그렇다면은 생활비는 어떻게 됐느냐 하는 문제가 좀 남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는 그 김민석 그 후보자가 해명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 소화했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강연료라든지 또 기타 소득이 있었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억 4천에 대해서는 이 강모 씨가 저도 잘 아는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정당 활동도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분이고 해요. 이분을 실제로 저는 그냥 그 크게 상환에 대한 어떤 그거는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상환이 그게 없다는 건 언젠간 받는데 내가 급하지 않은 그 돈이 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촉촉하고 그런 건 아니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였죠. 그 중간에도 계속 김민석 의원의 이제 후원회장 등을 하면서 정치원을 해주고 있는 분이니까 아마 그분은 1인당 한도가 500만 원이라든지 더 이상 할 수 있으면 더 이상 하셨을 뿐이에요. 그동안 꾸준히 김민석 의원하고 정치적 동고동락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1억 4천 근데 김민석 의원이 아마 이 1억 4천을 거기에 갚는 데 쓴 것 같아요. 추징금을 갚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돈이에요. 네. 신고를 했고 그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줬으면은 저는 그 불법 정치자금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퇴근 시간대를 향해 가면서 도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우선 서울 시내 간선도로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부근 5차로에서 추돌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고속도로는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곤지암 부근 2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이후 경기 광주 분기점까지는 2km가량 정체도 이어지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2km 정체, 이후 매송휴게소에서 팔곡 분기점과 서서울 요금소에서 조남 분기점까지 각각 정체입니다.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는 6km가량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또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강촌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민석 의원 질문 하나만 더 하고 지나갈게요. 자, 홍익표 의원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장기간 갚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나중에 급하지 않으니까 갚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신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그거는 준 거 아니냐 이 개념이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거는 인사청문회로 끝날 게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자, 그 낙마시킬 수도 있는 아주 위중한 상황이라고 조혜진 의원님 보시는 거예요? 해명을 어떻게 하느냐가 변수인데 해명을 못하면은 이거는 김용태 위원장 이야기처럼 도덕적인 하자를 넘어서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야당이 낙마시킬 권한은 없죠. 네네. 그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또 민심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이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정부에게 어떤 부담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인데 이미 이 정도 드러나 있고 만약에 더 드러난다면 더 다른 의혹이 또 더 나온다면은 부담은 더 가중되고 또 그걸 깨끗하게 설명을 하면은
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못하면은 그 임명을 강행하고 계속 일을 직무를 보게 하는 것이 그냥 임명하면 그걸로 끝나던 건 옛날 일이고 요 근래에는 그냥 무시하고 임명했다가는 계속 두고 그 정권이 멍들다가 결국 중간에 그만둬 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김희석 후보가 진짜 설명할 수 있다면은 청문회 이틀 동안 그냥 대충 버티는 거 그거는 설명이 아니고 네. 민심이 딱 여론이 딱 보고 앞으로 일주일 남았잖아요. 일주일 동안 해명을 제대로 하는지 볼 거고 그다음에 그날 만약 안 하고 그날 한다고 그러면 그날 진짜 들어봤을 때 이게 말이 맞네 문제 없네라고 되든지 아니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네라고 되는지에 따라서 후자라고 되면은 대통령도 아마 고민스러운 상황, 인사권자로서 네네. 고민스러운 상황이 될 거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좀 이야기 안 됐지만 나머지 부분들도 좀 설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좀 비정상적인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짜 문제 없다면 빨리 설명해야 될 걸로 봅니다. 네. 홍익표 의원님 결국 중요한 건 국민들 눈높이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말로 해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자료로 보여주면 더 깨끗이 해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뭐 가급적 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하는 거니까 네. 저는 뭐 최대한 자료를 협조해서 자료를 통해서 입증하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이고요. 또 아마 자료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저도 인사청문회 해봤을 때 후보자들이 사실 뭐 이 여러 가지 또 그 해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료로 네. 입증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에는 차분하게 그 상황 설명을 좀 했을 때 그런 경우 납득이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또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내놓으라고 하지 말고 열람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야가 합의해서 제가 네. 정원홍 그 국무총리 후보자 옛날에 그 박근혜 정부 때였죠. 네네. 그 인사청문회 저도 청문위원을 했는데 아들과 관련된 자료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아들이 이제 검사였어요 그 당시에요. 네. 검사인데 독립된 거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중에 합의가 된 게 그러면은 그 자료 그를 이제 주는 게 아니라 가져와서 별도의 방에서 비공개로 그러니까 이제 마치 열람처럼. 열람만 해주겠다. 예. 그러면 그 돈이 얼만큼 혹시 그 자식한테 불법으로 증여된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그런 의혹이 없어가지고 해소된 적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방식도 그러니까 여야가 그러니까 의혹을 입증하는 것이 최우선 아니겠어요? 네네. 망신 주기보다는 그러니까 꼭 그 자료 공개를 그 자료를 달라고 하지 말고. 비공개 방식으로라도 열람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자료에 접근해서 의혹을 설명하고 해소하는 쪽으로 접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란, 김건희, 최혜병 특검 3특검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을 방해하는 어떤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 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습니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의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계를 풀어준 지기현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대 특검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온 국민이 특검의 수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를 보니까 이제 특검을 아주 강력히 밀고 나가고 잘 진상규명을 하겠다 이런 뜻인데 딱 언급을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그다음에 심우정으로 딱 갑니다. 검찰총장으로. 자, 이렇게 이분들을 특검은 어차피 강력히 추진할 건 다 알고 있었는데 이분들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이런 그 어떤 배경이 뭘까요? 일단은 그 벌써 뭐 그 우리 그 원내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가 아니더라도 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수사 대상으로
냈었던 인물들이죠. 뭐 당연히 심우정 검찰총장도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김건희 씨 당시 소환 과정에서 비화폰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이 그 2회에 걸쳐서 비화폰 했다 이런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제일 저희가 황당한 것은 도대체 비화폰을 어디까지 썼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비화폰 쓴 거는 처음이다 이런 얘기도 검찰 안팎에서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리고 민감한 시기에 굳이 비화폰을 대통령실의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이 왜 해야 됐었는지 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해명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 심우정 검찰총장은 취임 당시부터 윤석열 그 당시 대통령에 대한 그 보호 방어가 목적으로 검찰총장직을 받았다는 얘기가 검찰 안팎에서 파다했기 때문에 저는 심우정 씨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당시 유일하게 지금 내란 그 비상계엄 당시에 관여되지 않은 권력기관 그러니까 현재까지 입증되지 않은 관여가 입증되지 않은 권력기관이 유일하게 검찰입니다. 나머지는 다 지금 관여된 사람들이 그 구속되거나 또는 해임됐는데 지금 검찰만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별도의 수사가 총장을 비롯해서 전방위적으로 한 번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조혜진 의원님. 예. 그런 와중에 김건희 여사가 건강을 이유로 입원을 했습니다. 아산병원에 입원했다 그러죠. 자, 지금 검찰 출석 요구서도 받아놓은 상태고 이제 특검 수사 앞두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 권했다는 게 이제 김 여사 측 주장인데 민중기 특검 대면 조사하게 될 거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예. 병원에서 누워 있으면 가서 대면 조사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웬만하면 건강 상태를 봐서 데리고 가서 하게 됩니까? 직접 불러서 하는 게 일반적이죠. 예. 그러니까 그 출장 조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 직접 병원에 가서 하게 되면은 그래 되면은 또 실제 제대로 여론의 된 어떤 지적도 있을 것 같고 제대로 부담이 될 된 겁니다. 조사도 어려울 거고. 근데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이게 꾀병이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꾀병이면 뭐 어차피 그 특검이 뭐 일주일하고 끝날 거 아니지. 일주일만 버티면 수사 안 받을 게 아니잖아요. 6개월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수사를 받게 돼 있는 것이고. 근데 그 특검도 뭐 날짜를 뭐 다툴 필요도 없을 것이고 좀 불편하면 좀 병원에 있다가 그럼 나중에 다시 보자고 해도 시간 넉넉하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진짜로 우울증이 심한 정도다라고 하면은 특검도 우울증이라는 게 특별한 병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뭐 가족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직접 그 병간호도 하고 하는 거 보면은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듣기는 김건희 여사가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이 강한 이미지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뭐 모친이 재판을 받는다든지 구속된다든지 유죄를 받았다든지 뭐 이런 주변의 그런 상황에 의외로 충격을 많이 받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며칠간 그냥 뭐 일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이야기도 이제 들렸거든요. 그래서 특검에서는 빨리 그 김건희 여사 쪽에서 내가 입원한 게 아니라 주치의가 병원에서 빨리 입원하라고 그래서 갔다고 하니까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고 진짜 꾀병인지 우울증이 그 실제로 문제가 있는 상황인지를 빨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시간 관계상 홍익표 의원님한테 다른 질문 드릴게요. 김 여사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이 미래에셋증권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일부 보도에 의하면 거기에 약간 주가 조작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약간 그런 성의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당시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은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를 입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뭔가 정권이 바뀌고 검찰 입장에서 특검도 하게 되고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방치할 수 없는 거니까 지금 자료 확보에 나선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전방위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수사하고 조사했다면 이미 확보하고 밝혀졌을 내용이 이제서야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사실은 그 1차 검사 수사했던 검사들 같은 경우는 불기소 입장을 낸 검사들은 사실 직무유기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1차 기소 의견을 가지고 있던 검사들을 다 바꿔치기 했잖아요. 한 번요.
다른 데로 보내고 해외로 보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검찰의 인사 개입 관련된 그러니까 수사팀에 대한 인사 개입을 통해서 사실상의 수사 방해가 지휘부로부터 있었는지 그 당시에 검찰총장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도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죠.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 등등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 방해가 있었는지도 다 조사가 돼야 되는 거죠. 저는 매우 심각한 그러니까 검찰에 얼마나 그 수사 그 의지가 부족하고 수사를 도리어 하려고 한 건지 면죄부를 주려고 했던 건지를 이런 지금에 보면 다 드러난다고 봅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게요. 국민의힘은 빠른 전당대회로 가닥 잡은 것 같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전당대회 조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당 쇄신도 속도를 내겠다. 혁신위에서 당 혁신 될까요? 조혜진 의원. 안 되죠. 혁신안은 이미 나와.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혁신위에다가 혁신안을 그 김경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가지를 포함해서 혁신안을 논의를 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가령 거기서 논의를 했는데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면은 그거는 불필요한 절차를 하면서 시간만 더 끌은 셈이 되잖아요. 네네. 만약 안 받아들인다. 그럼 혁신위가 아니고 반혁신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답은 나와 있고 이거를 혁신안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집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혁신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다 던져가지고 거기서 논의해보라고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면 이거는 혁신하겠다는 의지 쪽으로부터 좀 거리가 있다. 먼 쪽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행동이고 네네. 그래서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뭐 그 혁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친윤 그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가지고 당선됐기 때문에 뭐 입장이 어려운 건 알지만 혁신하겠다고 생각한다면은 혁신이 같은 그런 뭐 오해받을 건 하지 말고 그냥 그 김영태 비대위원장 말대로 당원 투표에다가 여론조사를 하든지 당원 여론조사 물어봐가지고 통과되면은 그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은 그냥 뭐 다시 이제 뭐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한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혁신도 안 되고 통합도 안 되고. 네.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예. 자, 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들도 한 전 대표가 자기 사실 전당대회 이제 이미 이목이 쏠리고 있잖아요. 막 나와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러고 갈려 있다는데 그냥 어차피 가능성은 다 열려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끌면 좋겠다고 보시는지 우리 조혜진 의원님은 예컨대 당 대표 원내대표지는 좀 약간 4호선 중진인지 아니면 당을 좀 아주 정치 원로인지 아니면 외부 인사 영입인지 아니면 예컨대 뭐 김재섭 의원 같은 그런 젊은 의원인지 다 열려 있습니까? 어느 쪽이 지금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시기에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너무 제가 무책임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전 대표나 네. 그런 분들이 맞는 게 이 시기에는 가장 맞다고 보고요. 아 그래요? 어떻게 왜냐면 쇄신을 해야 되거든요. 쇄신 못하면은 당은 이제 지방선거 때도 또 지고 그 뒤에 뭐 총선에서 확인사살 당하고. 김문수, 한동훈은 쇄신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쇄신을 못해요.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는데 이 쇄신이라는 것이 그냥 막 주장만 한다고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옳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걸 관철을 못 해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옳은 주장뿐만 아니라 그거를 정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실행해내야 당이 변화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냥 아니면 그냥 말만 하고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기 자, 때문에. 그러니까 조혜진 의원님 말은 좀 그립을 쥐고 갈 수 있는 사람 지금 그렇죠. 정치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김문수나 한동훈 정도 돼야지 끌고 갈 수 있다. 젊은 정치인들은 상징성이 있는 거지 개혁 그 정치 당을 이끌어갈 리더십이나 통솔력 그 이 얼굴로서는 그 국민들에게 참신한 이미지는 줄 수 있지만은 이 큰 조직을 끌어갈 리더십이나 그거나 또 그냥 끌어가는 일상 당무가 아니라 이거는 혁신을 진짜 그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가 된다고 가정해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요? 딴 사람은 더 어렵다? 너무 어렵죠. 그래서 자, 그거를 예. 그런 젊은 정치인들은 저는 혁신위원장으로 앉혀가지고 혁신위를 하게 된다면 혁신위원장 앉혀가지고 혁신적인 발상을 만들어내는 걸 하고 그걸 당의 총론을 모아가지고 설득하면 설득하고 양보할 건 양보받고 해가지고 실행하는 거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죠. 네. 딱 1분 남았는데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은. 예, 몇 가지만 좀 짚겠습니다. 먼저 혁신위 문제는요. 네. 혁신안을 추가로 뭐 만들 거면 혁신위가 필요한 거고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낸 안을 할 거니 말 거니는 혁신위가 필요 없는 거죠. 네. 네. 그럼 뭐 전 그렇게 정리하면 된다고 예, 예. 보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그러면 당대표는 누가 돼야 되느냐. 저는 사람보다는 이 조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정치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내년 전당대회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될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혁돼야 되고 쇄신돼야 되고 자 그러려면 두 번째 조건은 수도권에 먹히는 당대표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도층에게 소구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로 친윤은 아니어야 됩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하에서 호가호위했거나 그 시기에 한 자리 했던 사람은 절대로 돼서는 안 됩니다. 네. 자, 시간이 이제 30초 남아서 제가 질문을 10초 드릴 테니까 딱 15초만 대답해 주세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뭐 귀국길에 올랐다고 하는데 자,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지 물어보니까 아무런 대답은 안 했습니다. 어떤 계획 갖고 있을까요? 정기은퇴에서는 하셨지만 정기은퇴 안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네. 정치를 다시 하실 건데 당으로 다시 들어오기 쉽지 않을 거고 본인이 30년 동안 이 당에서 다 했는데도 비토당했기 때문에 아마 그건 안 할 거고 바깥에서 뭘 해보려고 하실 텐데 쉽지가 않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4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7살 하이미는 세 쌍둥이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축복 대신 복잡한 의료 장비들과 날카로운 주사 바늘을 먼저 마주해야만 했던 하이미. 그렇게 입퇴원을 반복하던 4살 무렵 어린 하이미 앞에 또 한 번의 큰 시련이 찾아왔는데요. 세포종 암 4기라는 진단과 동시에 길고도 고된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힘겨운 투병 생활 중 부모님의 이혼까지 겹치며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지게 된 하이미. 결국 세상에 홀로 남겨진 하이미는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았는데요. 또래에 비해 느린 발달로 지금도 자신의 감정과 고통을 말 대신 울음으로 표현하는 하이미. 오늘도 선생님의 손을 꼭 잡고 잠이 든 하이미의 모습이 애처롭기만 합니다. 하이미가 모든 아픔을 딛고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은 30.9도까지 올랐고 구미는 33.5도로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높았습니다. 이제 6월 하순으로 향해 가면서 점차 제주 먼저 장마가 시작됐지만 잠시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불볕더위보다는 습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끈끈하고 후텁지근한 무더위로 바뀌어가는 날이 많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서쪽 지역 먼저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면서 상대 습도를 더 높이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제주, 오후부터 그 밖에 서쪽 지역에 비가 점차 확대돼 밤이 되면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는 중부와 전라권 제주에 비가 오고 또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경북과 경남으로 확대돼 일부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이후로 글피도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쭉 들어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21도로 출발하겠습니다. 18도에서 24도 분포 전국적으로 예상되고요. 내일 낮 기온 서울, 광주 32, 강릉, 대전, 대구 33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4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존 농도는 따라서 대부분 내일도 오후에 나쁘겠고요. 현재 서울과 경기, 전남 권역에는 오존주의보 발령됐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오존 농도가 이렇게 나쁘고 자외선 지수도 매우 나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9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외교무대 데뷔전을 마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무산됐지만 이시바 일본 총리를 비롯해 영국, 캐나다 등 각국 정상들과 회담하며 본격적인 정상 외교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오는 24일과 25일로 확정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요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치 공세와 후보자 흠집 내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0조 원대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해 전 국민에게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빚도 일부 탕감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공병 등 6천 명 추가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미 국무부는 우려할 일이라고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무조건적 항복을 촉구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 등에 엿새째 대규모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이란 역시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대규모 반격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이스라엘의 기습적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이란과 무력 충돌이 엿새째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귀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귀국길에서 휴전보다는 진짜 끝, 리얼 엔드를 원한다고 말해서 과연 미국이 직접 개입해서 이란 핵 프로그램 종결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외국어대학 중동연구소의 백승훈 전임연구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승훈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백승훈 박사님은 박사학위 논문을요. 이제 영국에서 박사학위 받으셨는데 이란 핵 관련 국제 안보 관련 세부적으로는 이란 핵 관련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이쪽에 전문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군사 시설에 대한 선제적 공습에 나섰습니다. 작전명 1호선은 사자. 일단 이번 무력 충돌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뭐 성공적인 이스라엘의 전략적 성공이었고요. 그걸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많은 협상의 지렛대를 갖게 된 그런 군사작전 그리고 그런 진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국제 분쟁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이 시점에 저렇게 막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무서운 그런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을 하면서 내건 명분은 역시 핵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 처음 한 것도 지금 이란의 핵 개발이 너무 이게 그냥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위협이 될 정도라서 우리가 개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소위 말해서 자위권을 발동한 건데요. 유엔 헌장 51조에 있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사안인가는 아직도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위권을 발동하려면 그 위협이 즉각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위협이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그 공격은 비례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정당방위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맞으면 정당방위를 하지만 그게 너무 과하면 정당방위로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과연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번에 자위권 발동이 과연 자위권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거는 지금 그 물음표가 붙죠. 그런데 어찌됐건 공격은 진행됐고, 그리고 지금 뭐 성공적으로 군사작전이 잘 진행돼서 지금 뭐 안타깝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뭐 다른 협상 카드나 그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아예 최후 통첩을 던졌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항복해라.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너 계속 이렇게 계속해서 항전을 하면 우리가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그것까지 이스라엘께 넘겨줘서 너 카메네이 어디 있는지 다 안다. 우리가 그 마지막 한 방을 날릴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협상을 이제 무조건 항복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무섭네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어디 있는지 안다. 야, 근데 실제로 그 말이 허언 같지가 않은 게 이번 공격에서 보니까 핀세팅이라 그러죠. 핀셋으로 찝어내듯이 군부 주요 그 지도자들, 그다음에 그 주요 핵 과학자들 집어내 가지고 살해라 그래야죠. 그 폭탄으로 이제 살해를 한 건데,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핵 물질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것 혹은 핵무기 직전 단계까지 갔다고 판단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저는 조금 IAEA도 지금 밝히고 있죠. 그렇게 핵무기 유용했을 거라고까지 이렇게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요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월에 IAEA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란이 60% 농축 우라늄을 287kg 농축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 3개월이 지난 5월 달에 또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란이 더 늘려서 그 양을 60% 농축 우라늄을 408kg를 지금 축적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3개월 만에 287kg에서 408kg 많이 늘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귀해야 할 사실은 60% 농축 우라늄은 핵폭탄 물질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핵폭탄에 사용되는 핵물질이 되려면 우라늄 농축이 90% 이상, 최소 92% 이상이 되면 그게 이제 핵폭탄 물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핵무기는 그런 핵폭탄 물질만 갖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핵물질을 폭발시키는 핵반응을 하는 그거 장치도 개발이 같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투사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걸 핵탄두화해서 미사일에 실을 것인가 아니면 비행기에 실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다 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밝혀진 게 없고 그냥 핵물질이 이렇게 증대되고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물론 이스라엘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핵물질을 저렇게 늘린 것 자체가 핵폭탄을 만들려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이란은 올 6월 15일 날 6차 핵합의, 그러니까 핵 협상을 미국과 지금 오만에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란이 갖고 있을 유일한 바게닝 칩은 내가 핵폭탄이 될 수 있는 물질을 이렇게 408kg나 갖고 있는데 협상에 따라서 우리가 뭐 50kg로 줄일게, 30kg로 줄일게, 그런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려고 올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게 전혀 좋은 의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이 얘기한 대로 핵폭탄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죠. 그러니까 협상을 앞두고 그걸 조금 앞두고 그냥 어떻게 보면 때려버린 거네요. 그죠? 아예 협상에 나서지도 못하게. 괴멸시키거나 무력화시켜가지고 완전 무장해제를 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이제 드는데, 자, 그렇다면 아까 박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대응 수단이 없다는 게 이란의 고민이다. 사실 난감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동전으로 전면 확대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적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은 조금 낮습니다. 근데 물론 네버세이 네버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쥐도 궁지에 몰리면 물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은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란이 자기네들이 이런 군사 작전에서 보통 제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무기가 2개였습니다. 뭡니까? 하나는 대리전. 소위 저항의 축 세력이라고 하는 시아 초승달 지대 국가들이 저희 예를 들어서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다양한 시아파 민병대를 이용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었죠. 근데 저희가 뭐 복귀해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성공적인 군사 작전으로 헤즈볼라는 지금 와해됐고 시리아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알샤라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되면서 순니파 지도자죠. 그렇기 때문에 시아파가 다 약해진 상태라서 지금 소위 이란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했던 대리전 세력들이 다 와해됐습니다. 그럼 유일하게 지금 남은 하나의 무기는 비대칭 전력 또 다른 비대칭 전력 무기인 드론. 그리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요번에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란 핵 능력이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공격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란의 핵과학자 그런 핵 정책을 위반하는 군 장성들 그다음에 이란 핵 중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방금 말한 60% 우라늄 농축 관련해서 가장 많은 원심 분리기와 그런 기술들이 축적된 나탄즈 시설을 때렸죠. 근데 그 이후에 곧바로 진행됐던 게 아마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 구글에서 이스라엘의 공격 맵 이걸 찾아보면 이란의 서부 쪽에 잔뜩 공격 히트맵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란의 방공 레이더 기지, 그다음에 미사일 기지들이 다 위치한 곳입니다. 거기를 다 형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은 무엇이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대륙간이 아니라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에게 이란이 쏘려고 할 때 이 미사일 방공 체제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리는 이란의 영공의 제공권이 다 이스라엘 안에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란의 영공은 다 우리가 다 접수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말은 뭐냐면 드론이나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이 이미 이란 국경을 넘어오기 전에 지금 정찰 위성이나 정찰 드론이나 이걸 통해서 미리 파악이 되고 미리 격추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란의 비대칭 전력, 미사일 전력의 공격이 상당히 약화됐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게 사실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다. 그렇게 돼버렸죠.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 그래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지금 쓸 수 있는 본인들의 카드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5일 날 아락치 이란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면 우리 이란도 공격을 멈추겠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백기를 들고 이렇게 흔드는 그런 거거든요. 야 이제 그만하자라고 이렇게 드는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그런 수사가 외교부 장관 입에서 공식적으로 나왔다라고 한 것은 지금 이란의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네. 자, 지금 우리 백승문 박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헤즈볼라라든지 후티라든지 시아파 민병대라든지 좀 같이 도와줄 수 있었던 이른바 이란에 대한 지원 세력이 사실상 도와줄 그 상황이 아니고 뭐 말로는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후티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그런 상황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이란이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게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거였는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무력화 직전까지 지금 갔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이란이 쓸 수 있는 지금 카드가 진짜 없는 거네요. 없죠. 그러면 지금 이란이 어떻게 보면 하메네이 정권인가요? 통치한 지 한 36년 됐잖아요. 그렇죠. 최대 위기를 맞았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느냐. 미국에 대항할 아무런 힘이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신정 정치의 갈림길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태가 아직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이란 정권 차원에서 보면
어떤 수순을 밟으려고 할까요? 두 가지밖에 없죠. 예. 산화될 때까지 항전. 예. 그리고 하나는 되게 굴욕적인 어떻게 보면 삼전도의 그 굴욕 같은 그런 협상안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100% 의도하고 한 것은 아닌데 정말 강압 외교라고 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이번에 이란한테 들이댄 겁니다. 원래 강압 외교라는 것은 트럼프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잔인하긴 하지만 무지하게 성공적으로 한 거다. 성공적인 작전이죠. 왜냐하면 어떤 협상 상대방을 압박을 할 때 예. 강압 외교라고 하는 것은 채찍과 당근으로 피강압자를 이끌어서 자기가 원하는 안을 관철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 4월 달에 이란과 미국이 첩첩상을 할 때 트럼프가 그렇게 공언을 했거든요. 야, 내가 너랑 지금 협상을 시작하지만 이 60일 안에 네가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실제 그런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테이블에 모든 것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 거기에는 이제 무력 행동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60일이 이스라엘이 공격한 6월 13일이 그 60일이 딱 하루 지난 그 이야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완전 딱 들어맞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은 트럼프의 그 얘기를 좀 띄엄띄엄 들었나요? 그럴 수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가 다 알 때처럼 관세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몇 번 자기가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그렇죠.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설마 우리한테 때릴까? 그렇죠. 그런데 요번에 이스라엘이 제대로 때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도 그거 아니었습니까? 곧바로 자 봐봐 우리 거짓말 안 하지? 이스라엘 때렸지. 너네들 내가 지금 주는 협상안을 안 받으면 더 가혹한 형벌이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엔 이란은 응답을 안 했죠. 그리고 4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것은 4일 전에 미국이 제안했던 안은 농축 우라늄을 포기하라였는데 지금은 뭐라 그러죠? 그냥 무조건 항복해라. 이 레토릭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운 것은 이란이 정말 그 궁지에 몰린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협상력은 이때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여기 궁지에 몰면 이게 우리가 궁지에 몰아서 이걸 죽이려고 하는 그 작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강압 외교로서 그래서 협상을 이루려고 한다면 이때 조금 거부할 수 없는 이란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 들어가면 협상이 타결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경제 지원 아니면 조금 카메네이의 면을 살릴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 들어가서 이렇게 딱 한다면 너무 삼전도성이 아니라 그걸 맞습니다. 약간 면을 살려주는 그런 거가 하면 협상력이 클 텐데 근데 여기가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해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그거를 받아들일까?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 건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이란을 궁지에 몰아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완전 괴멸시키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조금 한 번만 더 밀면 끝날 것 같은데 갑자기 그 미국이 야 됐어 협상 됐으니까 이제 멈춰라고 했을 때 과연 네타냐후와 이스라엘이 멈출지는 또 그래서 그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입장이 좀 미묘하게 갈릴 수 있는 게 관전 포인트예요. 지금 상황이 약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 그 크리티컬한 모먼트입니다. 되게 조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핵심 관전 포인트는 과연 이렇게 궁지에 몰렸을 때 트럼프가 마지막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져야 되는데 그걸 할 것인지 그리고 그걸 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것인지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란이 지금 네타냐후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카메네이 입장에서 이 안을 받을 것이 아니면 혹시 정말 최악의 경우는 쥐도 궁지에 몰리면 문다고 이거는 정말 굴욕이다. 그리고 어차피 죽으라는 거랑 마찬가지니 나는 끝까지 하고 그냥 산화하겠다. 어차피 죽을 거 싸우다 죽자. 그렇게 되는 순간 이거는 강압 외교가 실패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정말 강압 외교의 A to Z를 잘 따라오면서 트럼프가 성공적으로 이란을 궁지에 모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이란이 정말 중동의 대국이잖아요. 그리고 중동에서 가장 미국의 눈의 가시였고 근데 저렇게 허망하게 무너진다 하는 게 저는 약간 좀 놀라워요. 지금 최근에 이제 며칠 동안의 과정을 보니까 놀라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란은.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란 핵
시설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완전히 그냥 폭파하고 해체해버려라 뭐 이런 강도 높은 요구를 할 것 같은 가능성이 높고 그 대신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경제적인 당근을 살짝 던져주면서 완전히 그냥 끝내버리려는 이런 생각을 트럼프의 그동안의 행동을 보면 좀 하려 그러지 않을까. 당연하지.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시리아의 알샤라한테 지원하는 것이죠. 원래 시리아의 알샤라가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테러리스트 명단에 들어가 있었고 현상금이 무려 지금 환율이 1,300원인가요? 그럼 130억이 걸려있던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물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재를 하긴 했지만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순방을 갔을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샤라를 불러서 같이 사진을 찍고 이렇게 인사를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 미국의 국무부와 재무부가 절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지금 아직 샤라는 지금 다 모든 경제 제재나 테러리스트 명단에 없어진 건 아닙니다. 후속 세력들이나 산하 세력들 그러니까 아직 그런 작업들이 끝나지 않은 샤라와 단독으로 독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냥 만날 거야. 만나고 그 자리에서 경제 제재 이런 것들 있던 걸 다 풀어줘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역발상적인 딜을 던지는 대통령에서 이란에도 그렇죠.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란 테헤란에 트럼프 타워를 짓겠다라고 그런 계획을 선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이겁니다. 이게 저희가 분명히 북한도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트럼프의 그런 리더십을 그리고 요번에 어떤 협상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북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우리도 샤라처럼 우리도 지금의 이란처럼 어떤 크게 받고 크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북한이 여태까지 우리한테 썼던 게 통미봉담이었거든요. 미국과 통하고 남한은 이제 조금 배제시킨다라고 하는 게 전략이었는데 오히려 만약에 이란에도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딜이 들어간다 그러면 북한이 그거를 되게 벤치마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렇게 트럼프와 가까워서 이런 안들을 받을 수 있을까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럴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정확히 통미봉남이 되는데 아주 전형적인 통미봉남이 될 때 과연 우리는 미국의 어느 정도 채널이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북한과는 또 어떤 정도로 이렇게 채널이 만들어져 있는지가 되게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나라 외교 측면에서는 그 부분에서 조금 집중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군부 최고 지도자들을 핀 세팅으로 이제 폭격으로 살해하고 아주 핵심 핵과학자들을 막 살해한 상태에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어디 있는지 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 딜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끝을 원한다. 리얼엔드. 그거를 그냥 이렇게 때리기 전에 그런 얘기하면 아이고 뭐 또 허풍을 떠는구나 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섭게 들리겠어요. 사실은. 그럼 어차피 지금 도저히 대응할 능력이 없는 이란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백기를 흔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하튼 우리가 이제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미국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일단 이란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서 자기의 최종 카드를 던진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제일 유인으로서는 좋은 선택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의 선택지는 또 다르겠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그런 안은 자기한테 별로 자기 국익에게는 그렇게 큰 매력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완전히 다 망한 친구들한테 왜 사탕을 던져주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또 미국과 이란이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또 다른 역학 관계를 중동에 만들어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머리가 복잡해지는 상황. 그래서 이번 4월에 오만에서 미국과 이란이 핵협상을 시작한다고 할 때 이스라엘이 그때 적극 반대를 했던 이유도 그런 겁니다. 이란 믿으면 안 된다. 왜
통미 미국보로 이란과 통하고 우리 이스라엘과 안 통하고 그러면 안 된다. 오바마가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를 배제시키면 안 된다. 그런 그러니까요. 걱정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번 그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공격, 그 다음에 알고 보니 미국이 뒤에 딱 받치고 있었다는 게 이제 다 드러났는데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공격의 명분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이란을 때려 했는데 생각보다 리스크가 크지 않았다는 걸 다 면밀하게 계산했다고 봐야겠네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봤듯이 작년에 이미 한번 주고받았거든요. 작년 4월 달과 10월 달에 이란과 이스라엘은 네. 탄도 미사일과 그 공중전을 한번 주고받았는데 그때 이미 S-300 소위 말해서 러시아제 방공망을 많이 이스라엘이 손상을 시킨 상태였거든요. 네네. 이란은.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마 그 계산이 섰던 것으로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내에서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찬반 여론이 있을 겁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개입을 좀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게 이라크전 때 개입했다가 이게 후유증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사실 트럼프가 그동안은 약간 고립주의 이런 것에 가까웠고 지지층들도 거기에 이제 찬성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박사님 보시기에 지금의 이 작전은 고립주의를 그동안은 원해왔던 지지층도 환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카메네이를 굴복을 시킨다면 당연히 엄청난 외교적 성과라고 이렇게 보겠죠. 그리고 근데 그거는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반대하는 것은 사담 후세인을 제거했을 때 그 수권 능력이 전혀 없는 세력한테 그냥 사담 후세인을 죽이고 그냥 시아파가 다수니까 가져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2003년 이후에 지금까지도 지금 이라크가 좀 혼돈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려하겠죠. 그래서 괜히 지금 수권 능력이 있는 대체 세력은 없는데 괜히 우리가 그 늪에 또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이라크에 미국이 빨려 들어가서 3조 달러를 썼다고 얘기를 하니 아마 지금 팍스뉴스의 앵커나 이런 사람들은 그 경험이 있으니까 괜히 우리가 가서 그걸 축출하고 괜히 말려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그래서 저는 카메네이를 축출하는 것보다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계산할 겁니다. 차라리 그들은 굴욕적이지만 우리한테는 정말 성공적인 완전 비핵화를 하는 협상을 해내고 그다음에 핵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도 다 없는 그런 딜을 가져가고 어느 정도 안정화를 시켜놓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셈법이 다르겠죠. 다를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미국이 수순을 밟게 될지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텐데 아까 이제 중간중간에 좀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이란 무력 충돌 사실상 이스라엘의 공격이죠. 대응 능력을 거의 상실해 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란이 향후 유심히 지켜봐야 할 포인트 앞으로 중대 분기점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이미 말씀을 다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정말 강압외교 측면에서는 마지막에 왔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어떤 안을 던질지 그리고 그 안을 카메네이가 어떤 식으로 받을지가 이제 하나의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안이 진행되고 받아졌을 때 이스라엘과 미국은 어떤 관계가 만들어질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미국이 협상이 됐으니까 그만하자라고 했을 때 공격을 하려고 할 때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해서 이스라엘을 자제시키고 막을지 그 세 가지 포인트를 보면 향후 지금 이란 이스라엘 이 지금 전쟁이 어떻게 또 흘러갈지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국어대학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이번 주 가장 뜨거운 국제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리는 키워드로 본 지구촌. 오늘도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스라엘 이란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사회 관심에서 잠시는 멀어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캐나다에 모인 G7 정상들이 미국 반대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규탄하는 공동성명 발표하지 않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G7 7개 국가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1대 6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키워드로 7-1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사실 뭐 어쩌면 0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이게 좀 성과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 정상 특히 트럼프는 이 회의 안 좋아한대요. 네. 자기 편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이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때문에 하루빨리 가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기자들에게 말한 바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 전화하는 거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누군가 내 얘기를 듣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 그래서 내가 직접 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었을 때 뭐 이게 국제 관례에 맞냐 뭐 그것도 좀 얘기 있긴 하겠습니다만 워낙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이었으니까 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어쨌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전쟁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제 옵서버 자격을 오르긴 했습니다만 사실 왔던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과 뭔가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어서 온 건데 정작 만나지도 못하고 얘기가 다 끝나버리게 된 건데요. 서방이 러시아 규탄하는 그 공동 성명 원래는 발표를 하려고 했었고요. 캐나다 정부가 초안을 만들었다고 하면 좀 수위가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안 된다라고 강력히 반대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말을 하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도 밀어붙일 수가 없었고 이제 그거는 성사가 되지 못했고요. 트럼프는 러시아 자극하지 마라.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의 시작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잘못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규탄한 성명을 발표하는 것을 젤렌스키 속 뒤집어지겠네. 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는 못하고요. 각 분야별로 뭐 히토리라든지 뭐 AI 관련, 뭐 산불 대응, 양자 컴퓨터, 이민자 밀반입 이렇게 약간 분야별로 성명을 채택할 수준에서 끝난 겁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사실 핵심이 빠져버린 그런 회의가 된 것으로 마무리가 된 건데요. 특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말 기대를 걸고 왔는데 아무런 소득도 없이 결국 돌아가게 됐고 캐나다 측에서 약간 일정 부분 군사 지원하겠다라고 밝혀서 드론이랑 이런 것들은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가 사실 두 번의 황금 기회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번 회의가 한 번이고 이제 두 번째는 오는 24일 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때 한 번 더 뭔가 이 서방 국가들에게 호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고 빠진 공동성명.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지금 이제 불투명한 상황인데. 네, 맞아요. 그럼에도 어쨌든 유럽연합이 2028년부터 러시아산 가스, 석유 수입하지 않기로 했죠. 네, 이렇게라도 러시아를 어떻게 좀 압박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석유, 천연가스의 수입 전면 중단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국가 중에서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친러시아 성향이기 때문에 좀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가결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의 에너지주택집행위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법안 초안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2026년 1월 1일부터 가스관을 통한 러시아의 천연가스 LNG 수입 계약이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LNG 터미널 서비스 계약도 2026년부터 금지가 되고요. 이미 체결된 단계약은 2026년 6월 17일까지 다 끝내야 되고 장기 계약으로 묶여있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이런 나라들은 예외적으로 2027년 연말까지 거래 허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2028년부터는 러시아산 가스, 석유 이제 유럽 국가들은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미 체결된 계약도 특정 시점에 일괄 파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 러시아 측에서도 위약금 청구 이런 것을 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유럽 기업들이 러시아 측에 직접 배상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유럽연합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3년 안에 준비 기간 거쳐서 러시아산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급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라는 건데요. 유럽연합은 2014년 기준 했었을 때 가스 공급의 19%, 원유 공급의 3%를 러시아에서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 건데 많이 낮아진 거라고 합니다. 2021년 기준 45%를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했는데요. 이 몇 년 사이에 꽤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 핵심 자금원이 이런 에너지를 수출하는 건데 이걸 좀 줄여보겠다는 것이고요.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러시아는 더 이상 유럽연합을 상대로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말씀인 것처럼 헝가리, 슬로바키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럽연합 이사회는요. 이 법안이 상정이 되면 이중 다수결 기준에 따라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중 다수결은요. 55% 이상의 회원국 그러니까 27개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 15개 나라가 찬성할 경우 그리고 네. 유럽연합 전체 인구 중에서 65% 이상 차지하는 회원국이 찬성을 하게 되면은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이 법안이 가결이 된다고 하니까 뭐 앞에 말씀드렸던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인구도 작고 이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반대한다고 해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책상이 사라진다. 무슨 얘기냐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네. 아마존의 CEO가 사무직이 감소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AI 때문에 이렇게 바로 AI. 네. 그 AI. 사실 이건 누구나 다 약간 예상을 하는 일이긴 그러니까요. 합니다만 그런데 맞아요. 또 특히 이렇게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CEO가 직접 자신의 회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했습니다. AI 열풍 때문에 사람들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라면서 결국 사무직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은 좀 네.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아마존의 CEO 앤디 제시가 사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생성형 AI 그리고 이제 AI 기반의 소프트웨어가 여러 가지 업무처를 하기 때문에 많은 것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현재 수행하는 여러 가지 일부 직무에서 사람들이 좀 줄어드는 곳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파트에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AI 때문에 없어지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AI 때문에 또 좀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해서 충원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존은 월마트에 이어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기업인데요. 그렇죠. 3월 말 기준 159만 명이 이 회사에 일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창고에서 상품을 포장하고 배송하는 업무를 많이 하는데 35만 명은 관리직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언젠가는 또 벌어질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좀 무섭긴 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뭐 항상 그러시지만 오늘은 또 이렇게 신기하고 약간 미래적인 그런 맞아요. 그 소식 많이 갖고 오셨어요. 자, 중국 베이징의 휴머노이드 로봇 판매 대리점이 문을 열게 됩니다. 네. 가전제품, 자동차 판매 대리점처럼 네. 우리가 로봇을 직접 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 실물을 보고. 네. 네, 지금까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로봇을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아직까지 보편화된 건 아니긴 합니다만 이제는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직접 제품을 보고 로봇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사람처럼 생긴 로봇입니다. 이게 아마도 8월 19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에서 2025 세계 로봇 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그때 맞춰서 매장이 공개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가서 매장에서 제품의 실물도 보고 성능을 살펴보고 나서 구매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뭐 세계 최초 로봇 판매점이 생기면서 거기에 입주 의향을 밝힌 로봇 전문 업체가 10곳이고 여기가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휴머노 로봇이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이제 참전해서 직접 뛰는 장면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그랬군요. 이제 이런 로봇들이 점점 더 많이 중국에서 눈에 띌 것으로 보이고요. 이 판매점은 단순히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품 교체, 수리, 사용자 피드백 이런 것들 수집할 예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세일즈, 스페어 파트, 서비스, 썰벨에서
4S 점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올해가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원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진짜 휴머노이드 로봇 수천 대가 시장에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매장이 직접 생긴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기대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지난 4월 19일 날 세계 첫 번째 휴머노이드 로봇 마라톤이 열려서 중국에서 정말 로봇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지만 마지막 소식도 재미있어서 짧게 살펴볼게요. 네. 자, 세상에서 제일 비싼 김은 한 장에 얼마일까요? 일본에서 한 장에 우리 돈 10,000원이 넘는 김이 있다고 합니다. 네. 기네스에 올랐어요. 맞습니다. 경매에 나온 일본 프리미엄 김 브랜드가 김 한 장 가격이 1,200엔 으로 11,000원에 낙찰이 돼서 기네스의 가장 비싼 김으로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대박이다, 대박. 네,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에 있는 가와치 마치에 생산된 구운 김 브랜드가 네. 주인공이라 하는데요. 일단 뭐 판매가 되긴 한다고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일본에서는 참치도 네. 굉장히 고가에 팔리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김 한 장에 10,000원이면 이거 무서워서 먹겠어요? 여하튼. 밥이랑 김이랑 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키워드로 본 지구촌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든 성배.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법 지식 잔에 꽉꽉 채워서 쉽게 풀어주는 분입니다. 오늘도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이든 성배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에 이틀간에 걸쳐서 열립니다. 오늘 법이든 성배 시간 이제 주제 2개인데 첫 주제는 좀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김민석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그 어떤 판결이 났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좀 궁금해하는 청취자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자, 일단 1차 정치자금법 위반 2002년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이 된 일이었나요? 그렇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1차 정치자금법 사건은 2002년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김 후보자가 새천년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게 되는데 당시 SK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김 후보자는 2005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의 확정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네. 자, 김민석 후보자는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반면에 뭐 국민의힘은 그럼 그때 법무장관이 이번 공동선대위에 그 강금실 당시 법무장관이었고 노무현 정권이었는데 표적 사정이었냐 이러고 이제 되묻기도 하는데 자, 김 후보자의 주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주장입니까?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는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 후보자는 이 사건을 두고 누가 왜 요구한 정치 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 사정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네.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 지원용 기업 후보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저에게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설명하면서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는 저에게 해당 기업 관련자들도 미안해한 사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민석 후보자 얘기는 당에서 진행한 일인데 책임은 후보인 자기에게 물었다. 뭐 이런 뜻 그런 같네요. 취지입니다. 예. 네. 자, 근데 판결문을 보면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김 후보자 주장과 좀 차이가 있죠.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1심은 김 후보자가 적법하게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불법 정치자금을 교부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SK 관계자가 선거 캠프 사무실을 찾아와서는 2억 원을 건넸고 네. 당시 김 후보자가 영수증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SK 관계자가 그룹에서 올해 법정 기부 한도가 다 차서 영수증 처리가 곤란합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 후보자가 그럼 나중에 실무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받았다고 판결문에 적시돼 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 대법원도 2005년 6월 그 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네.
자, 2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그때는 이제 김민석 후보가 피선거권까지 박탈돼서 정치권에서 한동안 물러나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당시에는 어떤 판결을 받았어요? 2차 정치자금법 사건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과 관련해서 2007년 12월 지인 3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된 사건인데 2010년 벌금 600만 원, 추징금 7억 2천만 원의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네. 이 사건으로 김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정치권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계를 떠나 있는 동안에 칭화대 법학 박사, 러트거스 뉴저지 주립대 로스쿨 법학 박사학위 등을 받는 등 해외에서 공부를 지속하면서 전문가 네트워크를 넓히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그 상대 당에서 문제 삼는 건 이 부분입니다. 그 당시 불법 정치 자금에 연루됐던 이제 강모 씨가 있는데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이제 계속 오랜 김민석 의원의 후원자기도 한데 그때 불법 정치 자금에 연루됐던 그때 돈을 제공한 걸로 이제 그 법원에서도 판결이 났던 그 강모 씨가 김민석 의원에게 한 10년쯤 후인 2018년에 4천만 원을 빌려줬다. 네네. 김민석 의원이 4천만 원을 빌렸다. 불법 자금 과거의 공여자가 또다시 수천만 원 돈을 빌려줬다. 그 경위에 대해서 이제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근데 이제 김민석 의원 측이나 민주당에서는 그게 그러니까 당장 그분이 돈이 급하지 않으니까 약간 언젠가 받을 돈이기 때문에 재촉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빌린 거하고 받은 거하고는 천양지차죠. 천양지차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인사청문을 앞두고 김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김 후보자가 2018년 4월에 더불어민주당 전직 지역위원장 강모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서 4천만 원을 차용합니다. 차용증에 따르면 2018년 4월 11일자 2건, 4월 23일자 2건이 작성되었고 네. 대여일로부터 5년 뒤인 2023년 4월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고 그동안에는 6개월마다 연 2.5% 이자를 계좌 이체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8년 4월에만 강 씨를 포함해서 11명으로부터 총 1억 4천만 원을 빌립니다. 한동안 김 후보자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다 최근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기 이르렀는데 주목할 부분은 언급하신 것처럼 강 씨가 2차 정치자금법 사건 당시 공여자 3명 중 1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강 씨가 당시 야인이던 김 후보자의 미국 유학 시절 매달 일가족 생활비조로 1년 9개월간 월 평균 450만 원을 붙이는 등 금전적 지원을 해준 것으로 드러나 있는데 김 후보자는 당시에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강 씨가 변제를 독촉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서 차용금이 아니라 정치자금 기부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김민석 후보자 모친 소유 빌라 전세 거래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거는 간단히 어떤 내용이에요?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예. 이 건설업자 이 씨가 2019년 3월에 자신이 소유한 회사 명의로 김 후보자 모친과 2억 원의 빌라 전세 계약을 맺습니다. 네. 당시 이 빌라의 공시가격은 1억 6천만 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공시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인 2019년 4월에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김 후보자 모친과 2억 5천만 원에 다시 전세 계약을 맺습니다. 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그로부터 한 달쯤 후인 그해 5월에 빌라에 전입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정도가 흐른 2020년 8월에는 김 후보자의 장모가 김 후보자의 모친과 2억 8천만 원에 다시 전세 계약을 네. 체결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건설업자 이 씨는 김 후보자가 2001년에 설립한 비영리 사다법인에 임원으로도 참여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 준비단이 추후에 김 후보자가 종합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 건설업자 그분이 그냥 어떤 전세 계약을 명목으로 해가지고 돈을 준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정상적인 전세 거래가 아닌 돈을 받기 위한 전세 계약 혹은 돈을 빌리기 위한 전세 계약이었다면 이것도 실정법상 어떤 위반 사항이 되는 겁니까? 우선 실제 전세 계약이었다면 실정법 위반이 문제될 소지가 없죠. 그렇지만 이 건설업자 이 씨나 관련자가 실제로 전입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로부터 얼마 뒤에 실제로 전입 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네. 실제 전세 계약이 아니라면 거론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은 대여임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한 담보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눈에 띄지 않게 정치 자금을 기부할 목적이었으면 전세 계약은 왜 체결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회사 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미는 아마 회사 명의로 돈이 인출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이때는 어떠한 담보도 확보해 두지 않게 될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담보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대여가 아니라면 정치 자금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임이 자명해집니다. 그렇지만 실제 대여라면 경우를 나누어 보아야 하는데 대여를 받아서 빌린 돈을 정치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정치자금법은 돈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지출할 때에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원회, 회계 보고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시세보다 높은 가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가족 간 반복적 거래가 이루어졌다. 사실은 가족 간 증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회피 목적에 반복된 계약이 체결했을 가능성도 거론될 수 있습니다. 네, 주제를 바꿔볼게요.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해봅니다. 어제 특별검사보 4명 임명했습니다. 특검보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김건희 특검의 특검보는 부장판사 출신의 문홍주 변호사, 검찰 출신의 김형근, 박상진, 오정희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특검보는 특검을 보좌하면서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면서 언론 공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검사장급 대우를 받습니다. 사실 통상의 특검의 경우에는 특검보를 2명 임명합니다. 한 명의 특검보는 수사를 담당하고 또 다른 한 명의 특검보는 공보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른바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16개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서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의혹, 건진법사 의혹 등 큰 줄기에 해당하는 3개 수사를 담당할 특검보 3명을 임명하고 나머지 공보를 담당할 나머지 1명의 특검보를 임명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는 이제 검찰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고 이제 특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자, 민중기 특검은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 하고 말했고요. 피의자가 병원에 아프다고 누워 있으면 수사 어떻게 합니까? 이 사건 이른바 김건희 특검은 여러 관련자들이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김건희 여사를 목표로 하는 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를 생략한다는 것은 특검 입장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절차입니다. 무엇보다도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도 준비 기간만 20일이고 수사 기간을 90일로 설정해 둔 상태인데다 2회에 걸쳐서 30일씩 그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김건희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입원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지속될지 의문이고 장기간의 수사 과정 속에서 대면 조사는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피의자가 입원해 있다는 사정은 대면 조사를 당장 하지 못한다는 사정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언급하기엔 다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구속영장 청구나 법원의 실형 선고 시 참작할 수 있는 사유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수감 상태에서는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러야 구속영장 청구나 법원의 실형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녹음 파일을 대량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았지 않았을까 하는 정황도 담겨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자, 만약에 지금 특검이 이제 출범하기 직전인데 검찰이 지금 상황에서 지금까지 나온 것 갖고 이렇게 기소를 하면 상관없이 이게 특검으로 다 이관이 되는 겁니까? 어떤 절차들이 펼쳐집니까? 현재 서울고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의혹에 대해서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상당히 유의미한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고검은 이 정도 수준이라면 기소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기존 수사를 바로잡는 차원이니만큼 검찰 안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즉 특검 수사 전에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서울고검이 자체 기소를 할 경우에는 특검이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큰 줄기 중 하나인 도이치모터스 의혹 사건은 특검이 수사를 사실상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단순히 공소 유지에 관여할 수 있을 뿐인데 다만 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 수사 대상 16개 중에는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수사팀이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합니다. 네. 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할 땐 나오지 않았는데 서울고검이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하면서 나온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앞서 법원은 김 여사의 증권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된 사실은 인정한 바 있습니다. 네. 김 여사는 DS증권과 미래에셋증권 2개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 내역은 확인했지만 이 증권사 서버에 저장된 통화 녹취는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계좌와 관련해서는 전화 주문을 하지 않고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사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DS증권 계좌에 대해서는 증권 거래 내역도 확인하고 회사 서버에 저장된 통화 녹취도 확보했는데 여기에서 확보된 통화 녹취에서는 유의미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고검이 최근 재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취 유의미한 정황을 수백 개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통화 녹취를 토대로 김 여사가 시세 조정 사실을 인지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떠한 형태로든 기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미진 비판은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행, 남부지검장 이렇게 면담했습니다. 이게 뭐 수사 협조나 이관에 관한 어떤 얘기를 나눴겠죠? 민특검이 특검보들과 동행해서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등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네.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기 이전에 수사팀과 대화를 나눌 때는 수사자료나 증거를 넘겨받기 이전에 구두로 설명을 들어야 사건의 실체가 명확하게 와닿고 옥석을 가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파견 인력도 협의하기 마련인데 파견 검사 및 수사관으로 기존 수사를 진행해 오던 인력으로부터 인력 파견을 받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특검은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검찰에서 파견해 줄 수 있는 검사, 수사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협의 조율하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나미의 슬픈 인연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